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아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봐도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거론하는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상승세가 1년간 지속될 수 있다느니 초비상이니 하는 그런 내용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이상기후로 식량 공급 문제에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산품 공급 문제까지 아주 물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 실적이 공개됐는데 경기 침체 조짐까지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드라이브가 약간은 완화될까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발로 차버리듯이 연준은 예정대로 빅스텝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수준의 금리 인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만큼 연준은 경기보다 물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부분에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이 긴축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경제 상식과 함께 왜 그게 힘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아백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물가 문제와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국내에서 치솟는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리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4월에 이어 2번 연속 올린 거고 올해만 벌써 3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을 봤을 땐 앞으로 2-3번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 분위기인데요. 어제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미 연준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참고로 의사록이 뭐냐면 보통 미 연준 회의가 끝나고 3주 뒤에 회의 당시에 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정리한 회의록인데요. 어제 그게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6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미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도 미 연준의 긴축 드라이브가 지금처럼 계속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 통화정책 흐름도 이런 분위기가 된 게 다 물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물가 문제의 원인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 얘기해주세요. 일단 제일 큰 게 코로나 침체 대응한다고 미친 듯이 돈 뿌려댄 게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중국 코로나 봉쇄 문제에 이상기후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작황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에너지, 식량, 공산품 할 것 없이 전부 복합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주면서 이런 물가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맞아요. 그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물가 문제가 터진 거죠. 앞에서 이런 물가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나라들이 금리도 올리고 돈줄도 조이는 그런 긴축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물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화면의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가 문제를 볼 때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수치를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잠깐 보면 미국은 지금 8.3%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높기는 한데 이거 보니까 미국 물가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기는 하네요. 그쵸. 그리고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핵심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 이건 또 뭐냐면 앞에서 말한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를 다 빼고 물가를 재는 수치를 핵심 물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핵심 물가지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에너지나 농산물 이런 거 다 빼고 측정하는 물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핵심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랑 농산물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랑 괴리감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조금 올랐다고 금리 인상하고 또 물가 조금 내렸다고 금리 인하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변동성 큰 부분은 제외하고 긴 흐름 차원에서 추세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물가지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이 핵심 물가지수를 중요한 물가지표로 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핵심 물가지수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핵심 물가지수보다는 높겠네요? 네,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이 두 물가 사이에서 자연스레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 두 물가 사이에 갭이 있는데 에너지랑 농산물 가격 등이 그 갭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요건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미국은 8.3%고요. 우리나라는 4.8%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물가는 미국은 무려 6.2%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3%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핵심 물가만 봐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큰 물가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핵심 물가도 상당히 높네요. 에너지 농산물 같은 거 빼도 6% 될 정도로 이렇게 높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앞에서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코로나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려고 각 정부들이 푼 돈인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돼서 이렇게 된 측면도 있고 중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글로벌 공급 문제도 원인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문제도 또 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또요? 네. 물가 상승의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핵심 물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한 핵심 물가의 정의만 떠올리면 아마 바로 캐치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네요. 지금 전쟁이니 기후니 하면서 에너지 농산물 공급 문제가 물가 상승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핵심 물가는 이 부분을 크게 반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 물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돈 푼 거 영향이 큰 것 때문입니까? 그쵸, 그거예요. 그 부분은 돈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 전쟁 휴전이 되든 어찌 됐든 에너지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기후가 괜찮아져서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고 해도 핵심 물가가 높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높은 거고. 네,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물가 낮추려면 긴축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긴축을 안 하게 되면 물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공급 같은 문제야 연준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핵심 물가 같은 경우는 돈을 풀고 쪼이면서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연준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잠시 잊고 있었는데 러시아 문제 터지기 전에도 애초에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 문제가 심각했었죠. 거기다가 러시아 사태 터지면서 물가의 속도가 더 붙었고.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도에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농산물 가격만 계속 강조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각 정부들이 푼 돈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중요한 내용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핵심 물가가 우리나라의 핵심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6%, 한국은 3%대. 네. 근데 이 수치의 의미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정 물가 상승치가 2%라고 치면 지금 미국은 오버된 물가 4%를 넘게 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1점 몇 프로의 물가만 잡으면 되는 건데요. 핵심 물가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긴축을 더 강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미국만의 긴축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보자면 금리 더 안 올려도 된다고 해도 미국에서 핵심 물가를 못 잡으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우리는 그거 계속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급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 핵심 물가를 못 잡는 한은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우리한테 딜레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을 따라가자니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간당간당한 가계부채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만 보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해외 자금 다 빠져나가서 환율이 또 문제가 돼서 물가 급등이 올 수도 있고 이래도 저래도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골 때리네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조금 잡힌다고 해서 미국 핵심 물가가 안 잡히면 그래도 긴축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소비자 물가가 안 잡혀도 핵심 물가가 떨어지면 연준의 긴축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개념은 아니고 핵심 물가가 줄어들면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줄죠. 아 그렇겠네요. 그 두 물가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재 물가 상황에 대입해서 소비자 물가와 핵심 물가를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 변화에 관심이 많이 생기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